이 바람 소리를 평생 듣고 살아야 하나. 박영자는 횟집 주방에서 나온 뜨거운 증기 사이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70세가 된 지금도 영자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울릉도 포구에서 올라오는 싱싱한 생선들을 받아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영자야, 오징어 한 접시 더. 단골 어부 김삼촌이 소주잔을 들며 소리쳤다. 영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오징어를 썰어 접시에 담았다. 5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손은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다.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영자가 접시를 들고 홀로 나가자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속에서도 영자의 마음은 늘 어딘가 허전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바닷바람처럼 차갑게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남편 박철수는 선장이었다. 바다에서는 누구보다 믿음직스럽고 용감한 사나이였지만 육지에 올라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영자를 때리기 일쑤였고 도박으로 번 돈을 모두 날려버리는 일도 허다했다. 돈이 뭐 그리 중요하냐? 벌면 되지. 철수는 늘 그런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영자는 달랐다.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꾸려나가려면 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다. 남편이 도박으로 잃어버린 돈, 술값으로 날린 돈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엄마가 돈을 꽉 쥐고 살아서 미안해. 영자는 어린 자식들에게 늘 그런 말을 했다. 하지만 돈을 쥐지 않으면 가족이 굶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남편의 주먹질을 피해 아이들과 함께 창고에 숨어 밤을 보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철수가 10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도 영자에게 한 말이 있었다. 돈은 써서 뭐하냐, 모아놔야지. 언제 또 어려울지 모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돈을 흥청망청 쓰던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었다. 영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시에는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민수의 딸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식당으로 들어왔다. 중학생인 손녀는 영자에게는 늦둥이 같은 존재였다. 영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다. 서아야, 학교 어땠니? 배고프지? 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여줄까? 네, 할머니. 그런데 오늘 아빠가 일찍 들어온다고 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몇 년 전 퇴직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성실하고 효성이 깊은 아들이었다. 하지만 딸 선희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선희는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았다. 고집이 세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늘 돈을 요구했다. 엄마, 나 서울에서 자리 잡으면 갚을게. 선희가 늘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영자에게 손을 벌렸다. 바닷바람이 식당 유리창을 흔들었다. 영자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바람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다. 때로는 위로가 되었지만 때로는 쓸쓸함을 더해주는 소리였다. 이제 70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설거지를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다. 자식들이 있는 한
그리고 이 식당이 있는 한 자신의 하루하루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엄마, 나 내일 울릉도 갈까 해. 선희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저녁 준비를 하던 시간이었다. 영자는 전화기를 목과 어깨 사이에 끼고 물을 썰며 대답했다. 그래, 언제? 방 치워놓을게. 아, 그런데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런데. 선희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다. 영자는 손을 멈추고 전화기를 제대로 들었다.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다. 왜? 무슨 일이야?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엄마, 혹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또 돈 이야기였다. 선희는 결혼 후에도 늘 이런 식이었다. 사업한다며 돈을 빌려가고 갚겠다고 약속하지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다. 선희야, 너 진짜 사업하고 있는 거 맞지? 남편이랑은 잘 지내고. 엄마, 그런 걸 왜 묻고 그래? 나 사업 잘하고 있어. 이번에만 좀 도와줘. 영자는 딸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무리 미워도 내가 낳은 자식이었으니까. 알았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엄마, 고마워. 사랑해. 전화가 끊어진 후 영자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평생 모은 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대부분이 선희에게 나간 돈이었다. 할머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민수가 시장에서 돌아와 짐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영자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돌렸다. 선희가 내일 온다네. 언니가요? 무슨 일로? 민수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아들 역시 누나가 올 때마다 돈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냥 얼굴 보러 온다고 하네. 영자는 선희가 돈을 요구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형제간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영자 옆에서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는 정말 다른 아들이었다. 성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어머니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깊었다. 엄마,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일 좀 줄이시지 그래요. 괜찮다. 일하는 게 몸에 배었는 걸 뭐. 그래도 72 넘으셨잖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영자는 아들의 말이 고마웠다. 하지만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다. 선희가 언제 또 돈을 요구할지 모르고 혹시라도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나갈지도 모르니까. 민수야, 너는 정말 아버지를 안 닮았구나. 그게 다행이죠 뭐.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박철수의 행동들을 기억하는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반면교사였다. 다음 날 아침 선희가 배편으로 도착했다. 40대 중반이 된 딸의 모습에서 영자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화장은 진했지만 어딘가 초조해 보였고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옷차림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엄마, 보고 싶었어. 선희가 영자를 안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포옹에는 진심보다는 계산이 느껴졌다. 그래, 밥 먹었니? 뭐 해드릴까? 괜찮아, 엄마. 그런데 우리 좀 이야기할 게 있어. 선희는 둘러보더니 민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영자에게 다가왔다. 엄마, 나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 이번엔 좀 큰 돈이 필요해. 얼마나? 500만 원.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까지 요구한 금액 중 가장 큰 액수였다. 선이야, 그 돈이 뭐에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데? 사업 확장하려고 해서. 엄마, 이번엔 정말 대박 날 수 있어. 그러면 지금까지 빌린 돈 다 갚을 수 있고. 선희의 말은 늘 똑같았다. 대박난다, 성공한다, 갚겠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달랐다. 5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다. 엄마, 나 진짜 급해. 그리고 땅도 있잖아, 아버지가 남긴 땅.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 선희가 땅 이야기를 꺼내자 영자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 땅만은 함부로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 땅은 안 돼. 그건 너희 둘 몫이기도 하고. 엄마가 도장만 찍어주면 되잖아. 나 정말 이번엔 성공할 수 있어.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다. 마치 아버지가 도박에서 한몫 크게 따겠다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과 똑같았다. 영자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딸과의 만남이 돈 이야기로만 시작되고 끝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자. 너무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엄마.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해? 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순간 민수가 시장에서 돌아왔다. 언니 왔네요. 민수의 인사에 선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민수야. 잘 지내지?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다. 민수는 어머니와 누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선희는 계속 땅 이야기를 꺼냈다. 민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불안감이 읽혔다. 엄마, 그냥 한 번만 믿어줘. 나도 이제 40 넘었는데 언제까지 엄마한테 손 벌리고 살겠어? 선희의 말에는 어떤 진심도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진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아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다. 내가 너무 딸한테 매정한 건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돈은 써서 뭐하냐, 모아놔야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때를 위해 아껴둬야 한다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다. 영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결정이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올해도 혼자서 차리는구나. 영자는 추석을 열흘 앞둔 아침 시장에서 나물을 고르며 혼잣말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명절 차례상에 올릴 나물들을 하나씩 골라 담으면서도 마음은 무거웠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늘 혼자였다. 영자씨, 올해도 차례상 크게 차리시네요. 옆에서 나물을 고르던 이웃 박순자가 말을 걸어왔다. 순자는 영자보다 5살 어린 친구였지만 자식들이 모두 명절에 집에 와서 차례를 지냈다. 애들이 와야 차리는 거지 뭐. 영자의 대답은 씁쓸했다. 선희는 벌써 사흘 전에 전화를 걸어 이번 추석에는 올 수 없다고 했다. 엄마, 미안해. 남편이 감기 걸려서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 내년에는 꼭 갈게. 하지만 영자는 딸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 선희의 남편 정수는 건강했다.
며칠 전 민수가 우연히 정수를 서울에서 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술집에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다. 그래도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응, 민수는 와줄 거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만이라도 함께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가족이 줄어들수록 명절상은 더욱 쓸쓸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와 나무를 다듬으면서 영자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남편 철수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식구가 넷이었다. 비록 철수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도 명절만큼은 가족이 함께 모였었다. 아버지, 올해 추석상은 어떻게 차릴까요? 영자는 방 한쪽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에게 말을 걸었다. 사진 속의 철수는 전고건장한 모습이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시절 아직 술과 도박에 빠지기 전의 모습이었다. 당신이 좋아하던 생선조림도 해드릴게요. 그런데 선이가 또 돈 이야기를 하네요.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요. 영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지만 이제는 그리워졌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추석 당일 새벽 영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했다. 정성스럽게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생선조림을 끓였다. 민수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영자는 혼자 하고 싶었다.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추석상을 정성껏 차리고 싶었다. 엄마, 저 왔어요. 오전 10시쯤 민수가 도착했다. 손에는 과일 한 박스와 술 한 병을 들고 있었다. 고생했구나. 밥 먹었니? 아직요. 엄마가 해주신 거 먹을게요. 민수는 영자가 차린 제사상을 보며 감탄했다. 비록 가족이 줄어들었지만 어머니의 정성은 예전과 다름없었다. 와, 정말 잘 차리셨네요.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영자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우리 선이가 말썽이에요. 당신 닮아서 그런가 돈만 밝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혼잣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누나 선이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면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언니가 또 돈 이야기했죠. 어떻게 알았니? 엄마 표정 보면 알아요. 이번에는 얼마나 달라고 했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500만 원. 500만 원이요? 그게 대체 무슨 돈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금까지 누나가 가져간 돈이 벌써 수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에 500만 원이라니. 사업한다고 하네. 땅을 담보로 대출받자고도 하고. 땅을요? 아버지가 남기신 그 땅 말이에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아버지가 남긴 땅은 가족의 마지막 보험 같은 존재였다. 그것마저 선의의 손에 넘어간다면. 민수야, 그래도 내 딸인데. 한 번 더 믿어볼까? 엄마, 언니가 지금까지 약속 지킨 게 있어요. 갚겠다고 한 돈 중에 갚은 게 있고요. 민수의 말은 정확했다. 선희는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여전히 딸이었다. 그래도 혈육이잖니. 혈육이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엄마가 계속 도와주시면 언니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두 모자의 마음은 무거웠다. 명절의 기쁨보다는 앞으로의 걱정이 더 컸다. 그런데 엄마, 혹시 언니가 도장을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민수의 질문에 영자는 고개를 들었다. 도장? 왜? 그냥 혹시 해서요. 땅 담보대출 받으려면 도장이 필요할 테니까요. 영자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며칠 전 선희가 서류만 좀 봐달라며 가져온 종이들이 생각났다. 그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하지만 영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간 후 영자는 혼자서 설거지를 했다. 많이 차린 음식이지만 먹은 사람은 둘뿐이었다.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영자는 내년에도 이렇게 쓸쓸한 추석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선희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영자는 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들이 선희에게 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저게 언니 아닌가? 민수는 울릉도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분명히 누나 선희였다. 그런데 선희는 어머니께는 서울에 있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있을까? 민수는 주저하다가 근처 카페로 들어가 선희를 지켜보기로 했다. 뭔가 수상했다. 선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선희가 한 남자와 함께 나왔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혹시 민수의 마음에 불안한 예감이 스쳤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땅 이야기가 떠올랐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서류는 언제 완성되나요?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가까이 다가가며 귀를 기울였다. 다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소유자 동의는 받으신 거죠? 중개업자의 질문에 선희가 대답했다. 물론이죠. 엄마 몰래 도장 찍은 서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도장을 몰래 찍었다고? 어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이 땅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대출 한도가 궁금해서요. 이 정도 면적이면 대략 3억 정도는 될 겁니다. 대출 한도는 70% 정도니까 2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2억이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럼 당장 500만 원 정도는 쉽게 빌릴 수 있겠네요.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나가 어머니 모르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고 있었다. 그것도 어머니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참, 혹시 다른 가족들은 모르시는 거죠? 나중에 문제 되면 안 되는데. 걱정 마세요. 우리 엄마는 한자도 잘 모르시고 동생은 서울에 있어서 몰라요. 선희의 말에 민수는 더욱 분노했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까지 속이고 있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오세요. 서류 정리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럼 그때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선희와 중개업자가 헤어진 후 민수는 녹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민수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했다. 엄마 계세요?
민수야, 일찍 왔네. 저녁 뭐 해 먹을까? 영자는 부엌에서 나오며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네. 엄마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다. 언니가 엄마 몰래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제가 오늘 시내에서 언니를 봤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오는 걸요.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부동산? 선희가 왜 거기에? 아버지가 남기신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엄마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요. 뭐라고? 영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이거 들어보세요. 민수는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을 재생했다. 선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엄마 몰래 도장 찍은 서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영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정말로 딸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안 돼. 설마. 영자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다. 평소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봉투 하나가 비어 있었다. 없다. 땅 서류가 없어. 영자의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수가 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야. 내가 너무 바보였나 봐. 딸을 믿는다고.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고생해서 지켜온 땅을 남편이 유일하게 남긴 재산을 딸이 가져간 것이다.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류만 가져갔다고 해서 바로 대출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도장도 찍었다고 하지 않았니? 민수는 서류를 더 자세히 뒤져보았다. 그러다가 복사본 몇 장을 발견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언니가 가져간 서류의 복사본인 것 같아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복사본을 받아들었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언제 찍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언제 이런 걸 찍었지? 아마 언니가 다른 서류라고 속이고 찍게 한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영자는 며칠 전 일이 떠올랐다. 선희가 이것저것 서류만 봐달라며 여러 장의 종이를 가져왔었다. 그때 무심코 도장을 찍었던 것이다. 그때 영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딸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경계를 늦췄던 것이다. 엄마, 지금이라도 선희 언니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선희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전화가 안 돼. 언니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아요. 민수와 영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선희를, 내 딸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영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평생을 함께한 딸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엄마, 일단 내일 아침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자는 이미 지쳐 보였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으로 들리는 바닷바람 소리조차 쓸쓸하게 느껴졌다. 평생 믿고 살았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기는 처음이었다. 엄마 아침 드세요. 민수가 일찍 와서 죽을 끓여놓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영자가 아침을 준비했겠지만 어제 일로 기력이 없어 보이자 아들이 대신한 것이었다. 고맙다. 그런데 밥맛이 없네. 영자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엄마 그래도 좀 드세요. 몸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민수야. 나 정말 바보 같지? 딸을 그렇게 믿었는데.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룻밤 생각해봐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가족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내가 너무 안일했나 봐. 선희가 변했다는 걸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영자는 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 소란을 피울 때 선희는 늘 어머니 뒤에 숨어 있었다. 그때는 순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엄마 일단 부동산 중개업소부터 가보세요. 확인해 봐야 해요. 민수의 말에 영자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실을 직면해야 할 시간이었다. 오전 10시 영자와 민수는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어제 민수가 본 그곳이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개업자는 영자를 보더니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제 선희가 엄마는 한자를 모른다고 했는데 정작 그 어머니가 직접 온 것이다. 제 딸이 어제 여기 왔을 텐데요. 선이라고. 땅 담보 대출 관련해서요. 중개업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고객 정보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저는 그 땅의 소유자입니다. 영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중개업자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따님께서는 어머님이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동의한 적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땅을 담보로 대출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시면 진행 중이던 업무는 취소하겠습니다. 중개업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영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온 후 영자는 민수에게 말했다. 선희한테 전화해봐라. 이제 피할 수 없을 거야. 민수가 전화를 걸자 이번에는 선희가 받았다. 여보세요? 언니 저 민수예요. 지금 어디세요? 왜? 무슨 일인데? 선희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다. 언니 솔직히 말해요. 아버지 땅으로 뭐 하려고 했죠?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뭔 소리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언니, 제가 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언니 보고 다 들었어요. 선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엄마한테 바꿔드릴게요. 영자가 전화를 받았다. 선희야. 엄마. 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너 지금 당장 울릉도로 와라.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다. 엄마 그게. 변명하지 마.
내일까지 안 오면 나는 너를 내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평생 한 번도 딸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식당 문 좀 닫아라. 며칠간 쉬어야 할 것 같다. 엄마, 괜찮다.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날부터 영자는 식당 문을 닫고 방에만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민수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자주 찾아왔지만 영자는 혼자 있고 싶다고만 했다. 사흘째 되던 날 선희가 울릉도에 도착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로 초라한 모습이었다. 엄마. 선희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불렀다. 영자는 선희를 바라보았지만 예전처럼 반가운 표정은 아니었다. 앉아라.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어쩔 수 없었다고? 영자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들어봐. 내가 정말 급해서 그랬어. 사업이 잘못되면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돼. 그럼 진작에 왜 말하지 않았니? 왜 나를 속이고 몰래 했니? 그게 엄마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선희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선희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영자는 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를 믿지 않고 속인 게 문제야.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니? 선희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엄마,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선희야,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아니? 너는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았어. 영자의 말에 선희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랑 달라요. 다르지 않아. 똑같아. 돈에 대한 생각, 거짓말하는 것, 가족을 속이는 것. 모든 게 너 아버지 판박이야. 영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다. 그래도 내 딸이다. 피는 못 속여. 영자는 여전히 딸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자식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다. 선희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피가 너무 진하게 흐르고 있었다. 엄마, 나 정말 변할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선희야, 이제 그만해라. 너도 나도. 지쳤어.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가족 모임을 하자. 영자는 선희와 민수를 식당 테이블에 앉히고 말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 할 때였다. 엄마, 갑자기 왜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할 말이 있어서. 그리고 들을 게 있어서. 영자는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선 밥부터 먹자. 영자는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내왔다.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평소와 다름없는 음식이었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긴장감이 돌았다. 다 드셨으면 이제 이야기해보자. 영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선이야,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니? 엄마, 대답해봐. 영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온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글쎄, 잘 기억이. 3천만 원이야. 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져간 돈이 3천만 원이야. 선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많은 금액인 줄 몰랐다. 그 중에서 갚은 돈이 얼마인지 아니? 한 푼도 없어. 한 푼도.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번엔 내 허락도 없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했지. 엄마, 그건 정말 급해서. 급해서? 급하면 뭐든 해도 되는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엄마, 언니 진정하세요.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민수야, 너는 잠깐만 있어. 오늘은 선이하고 이야기할 게 있어. 영자는 민수를 제지하고 다시 선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민수야, 녹음한 거 틀어봐. 민수는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며칠 전 녹음한 선이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엄마 몰래 도장 찍은 서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을 처음 듣는 순간이었다. 이게 뭐야, 선이야? 엄마. 그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다. 한자도 모르는 늙은 엄마, 속이기 쉬운 바보 엄마라고 생각했지. 영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선이가 급하게 변명했다. 하지만 이미 녹음된 증거가 있었다. 그럼 무슨 뜻이었어? 내 동의도 없이 도장을 찍고 내 모르게 부동산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고 엄마가 허락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을 줄 알았으니까 속인 거야. 그게 내 변명이야. 선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내가 내 부모 땅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갑자기 선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궁지에 몰리자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부모 땅이니까 뭐든 해도 된다고? 내 허락도 없이? 엄마는 모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선이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다. 마치 예전에 술 취한 아버지가 소리 지르던 모습과 똑같았다. 선이야, 내가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민수가 끼어들었다. 누나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 민수야, 너는 빠져. 이건 우리 엄마하고 내 일이야. 언니도 너무하네요. 엄마가 얼마나 언니를 위해 고생하셨는데. 고생? 나도 고생했어. 아버지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선이는 이제 완전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다. 영자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고 내가 평생 피땀 흘렸는데 너는 왜 똑같냐?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버지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선희의 말에 영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딸이 아버지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고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었다. 선희야, 너 정말 모르는 거니?
내 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상처. 아버지는 그냥 솔직하게 산 거예요. 엄마처럼 돈에만 매달려서 살지 않고. 그 순간 영자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었다. 돈에만 매달려서 내가 왜 돈을 아껴야 했는지. 아니, 내 아버지가 도박으로 날린 돈 때문에, 술값으로 쓴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굶었는지 아니. 그건 너희들 학용품 사려고 밥 먹이려고 내가 얼마나 아껴 살았는지 모르지? 내 아버지한테 맞아가면서도 참았던 거 모르지?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평생 참고 살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엄마. 민수가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다. 선이야, 너는 내 아버지 그대로야. 똑같이 가족을 힘들게 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돈만 밝히고. 나는 아버지와 달라요. 다르지 않아. 똑같다고. 식탁 위의 그릇들이 떨렸다. 두 모녀의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럼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요? 아버지 닮은 자식이 싫으면 왜 낳았어요? 선희의 말에 영자는 말문이 막혔다. 딸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다. 선희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나도 힘들어요. 나도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엄마는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선희가 울면서 소리쳤다. 하지만 그 눈물에 진심이 있는지는 의문이었다. 영자는 딸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선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피가 너무 진하게 흐르고 있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만해. 영자가 조용히 말했다. 다 그만해. 이제 지쳤어. 식탁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리가 상처만 남기고 끝나려고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영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죽은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당신 말이 맞았나 봐. 돈은 써서 뭐하냐, 모아놔야지. 하지만 모아놓은 돈을 잘못된 곳에 쓰면 안 되겠지? 영자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돈을 모아두는 것은 정말 소중한 곳에 써야 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유언장 작성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한가요?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오전 11시 영자는 민수와 함께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다. 어머니, 갑자기 유언장을 왜요? 민수는 걱정스러워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니 불안했다. 민수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니. 미리 정리해둬야 해. 엄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준비는 해둬야지. 법무사 사무소에서 영자는 자신의 결심을 분명히 밝혔다. 제가 가지고 있는 땅과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땅의 절반은 울릉도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과 예금은 제 아들 민수에게 상속하고 싶어요. 어머니. 민수가 깜짝 놀라며 말렸다.
딸에게는 상속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엄마, 그래도 언니는 누나인데. 민수야, 이건 효자라서가 아니야.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으니까 하는 거야.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는 변할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스스로 포기했어. 법무사는 영자의 의지를 확인한 후 서류 작성을 시작했다. 그런데 혹시 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나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영자의 대답은 간단했다. 서류 작성이 끝난 후 영자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선희는 아직 울릉도에 머물고 있었다. 돌아갈 배편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선희야, 나와봐라. 영자가 딸을 불렀다. 선희는 어제 일로 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다. 엄마, 앉아라. 할 말이 있어. 영자는 선희를 앞에 앉히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데요? 유언장이야. 선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갑자기 유언장을 왜요? 내 재산 정리했어. 영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땅의 절반은 마을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민수에게 줄 거야. 그럼 나는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없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엄마 딸인데. 선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딸이 아니야.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가족을 배신하는 딸은 딸이 아니야.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나 정말 변할게. 선희가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다. 하지만 영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선희야, 기회는 충분히 줬어. 내가 스스로 포기한 거야. 엄마, 그래도 혈육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혈육이니까 여기까지 참은 거야. 남이었으면 진작에 손 뗐을 거야. 영자는 일어서며 말했다. 선희야, 이제 내 갈 길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엄마. 선희가 울부짖었지만 영자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선희는 울릉도를 떠났다. 배편에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찾았지만 영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희가 떠나고 며칠 후 우편으로 빛 독촉장이 도착했다. 선희 앞으로 온 편지였지만 이미 선희는 없었다. 역시. 영자는 독촉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딸이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르겠다. 선희가 알아서 해야지. 영자는 더 이상 딸의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정말로 선을 그은 것이다. 3개월 후 영자는 다시 식당을 열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걱정했다. 영자 씨,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웃들은 영자가 딸과 절연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영자는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다.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영자의 말은 진심이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손녀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서아는 할머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럼 서아가 있으니까 좋지.
영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선이가 떠난 빈자리를 서아가 많이 채워주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서아. 영자와 서아는 함께 설거지를 했다. 할머니와 손녀의 대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 저 나중에 요리사가 되어서 할머니 식당을 도와드릴게요. 그럼 좋겠구나. 할머니가 늙어서 일 못할 때 서아가 대신해주면. 네, 제가 할머니보다 더 맛있게 요리할게요. 서아의 당찬 말에 영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저녁 시간 민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엄마, 오늘 손님 많이 왔어요? 응, 제법 왔어. 다들 음식 맛있다고 하네. 다행이네요. 엄마가 다시 웃으시니까 음식 맛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마음이 편해지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민수야, 고마워. 뭐가요?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민수가 없었다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엄마, 저야말로 감사하죠.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가족이란 이런 것이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바닷가를 걸었다. 예전처럼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돈은 지켜야 할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할 때가 있구나. 영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했다. 사람 손에서 따뜻하게 쓰여야 진짜 돈이지. 남편의 마지막 말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곳에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복지재단에 기부한 땅으로 마을에는 작은 경로당이 생겼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영자도 그곳에서 음식을 대접했다. 영자 씨 덕분에 우리가 이런 좋은 곳에서 모일 수 있게 됐네요. 마을 어르신들은 영자에게 고마워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다. 이렇게 쓰인 돈이 진짜 의미 있는 돈이었다. 어느 봄날 영자는 식당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가 옆에 와서 함께 앉았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뭘? 언니 일 말이에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무래도 친자식인데 가끔 그리울 법도 했다. 후회 안 해. 오히려 시원해. 영자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래도 가끔은. 민수야,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품어줘야 하는 건 아니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 영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선이는 자기 갈 길 갈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자기가 뭘 잃었는지. 그때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아빠. 서아가 달려와 영자의 팔을 잡았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할머니, 저희 반에서 가족 이야기를 썼는데요. 제가 1등 했어요. 정말? 뭘 썼는데? 할머니와 아빠에 대해서 썼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하신지, 아빠가 얼마나 착하신지. 서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자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우리 서아가 잘 썼나 보네. 네, 선생님이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럼 언제 학교에 가볼까? 정말요? 할머니가 학교에 와주실 거예요. 서아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우리 서아 할머니가 안 갈 이유가 있니?
영자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예전처럼 차갑고 쓸쓸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 영자는 민수와 서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모두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진짜 가족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었다. 울릉도의 작은 식당에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영자의 인생에도 늦은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부엌으로 향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울릉도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결단이 결국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네요.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